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1장 태평동. 태평동은 큰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 마을은 소나무로 곱게 차려입은 산과 강 사이에 둥지를 틀고 있었으며, 위로는 절벽이, 아래로는 수양버들이 줄지어 서서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다. 가옥은 전부 90채 정도였으며 대부분 벽에 진흙을 바른 초가집이었다. 마을 뒤편에 약간 높은 땅에는 기와집 몇 채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마을의 촌장인 한찬호의 집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10월의 아름다운 어느 날 아침이었다. 한국의 언덕들은 황갈색과 초록색,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명절 옷을 차려입고 노란 살구나무 장식을 달고 있었으며, 주홍색 담쟁이 덩굴과 여름에 잘라낸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자라난 진홍색 참나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때이른 겨울의 위협에 분개하고 있었다. 태평송, 태평동 사람들의 태반은 분명히 집안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마을 뒤편 언덕에 있는 사당 근처로 모였다. 그곳에 키가 큰 대나무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천막을 쳤다. 사람들은 나무 쟁반에 음식을 담고 목에 긴 병에 술을 담아 언덕으로 나르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가마솥에 돼지 한 마리를 삶고 있었다. 천막 아래는 세 여인이 긴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으며, 그 주위로 장구와 꽹과리가 빙둘러 있었다. 이들은 마을에서 고용한 무당들이었는데, 사당 앞에서 사람들의 건강과 음식과 자손의 복을 빌고 기근과 전쟁을 막아주는 영들을 즐겁게 하는 춤을 추기 위해 왔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춤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팔을 올려 너울대며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천막을 바친 사각기둥 주위를 돌고 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무당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상한 곡조의 노래를 불렀다. 춤이 계속될수록 그 음조가 더욱 높아졌다. 춤추는 자들은 점점 빨라지는 음악에 맞추어 몸을 획획 돌렸다. 그리고 몸을 웅크렸다가 벌떡 일어나 뛰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던졌다. 사람들은 그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움찔거렸다. 장구와 꽹과리 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고, 그들은 그 박자에 맞춰 더 빨리 춤을 추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과 귀신 모두를 조롱한 듯한 광란의 존재 그 자체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끄러운 소리에 몰입해 있었고, 바람결에 휘날리는 천막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누가 여기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학당이 혼자인 장노인은 수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먹물을 온통 튀겨가면서 그에게 글을 배우는 20명의 예비학자들의 마음은 벌써 언덕 위에 가 있었다. 오로진 한 학생, 이 마을 촌장의 아들인 한찬성만 계속 중국 역사책을 읽고 있었다. 한찬성은 비록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으나 이미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었다. 촌장의 아들인데다가 석 달 전에 결혼도 했기 때문이다. 훈장인 장로인이 등을 돌릴 때마다 교실 이곳저곳에서 강렬한 눈짓들이 오고 갔다. 야, 영식아, 내가 훈장님께 부탁드려봐. 아니야, 인수야, 내가 말씀드려.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고 있던 장로인은 수업을 계속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반장이 영식이에게 물었다. 야, 이 녀석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느냐? 넌 공부는 안 할 거냐? 그러자 영식이 대답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언덕 위에 올라가 무당들의 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게 해주십시오. 오, 내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장노인은 이미 학생들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솔직히 자신도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기꺼이 보내주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장노인은 불만스럽게 말했다. 너희들이 공부할 마음도 없고 가고자 결정했다면 바로 꺼져라. 지금 당장! 소년들은 문 앞으로 달려나가 신발을 신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모두 떠나버렸고 장노인과 찬성만이 남아 책들과 벼루를 정리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 사랑하는 학생이 얼굴을 찌푸린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자 장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너는 오늘 왜 그렇게 심각하니?
구경하러 가고 싶지 않은 게니? 그러자 찬성이 대답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무당은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은 무당들이 오는 것에 반대하십니다. 오늘 좀 멀리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무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 합니다. 찬성은 마을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언덕 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무당들의 이상한 노랫소리도 들려왔다. 소녀는 불쾌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동양의 옛 문화에서는 그런 광란의 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찬성의 아버지 한찬호는 진정한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 고전을 공부했으며 기품 있고도 고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찍부터 아들에게 사람들의 미신적인 관습이 역겨운 것이라고 가르쳤다. 2장 싸움. 찬성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에게 아버지가 돌아오셨느냐고 물었다. 하인은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다고 대답했다. 찬성은 작은 정원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작은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고 연못에 금붕어가 햇빛에 반짝거렸으며 옹기 화분에 심긴 소나무 분재들이 놓여 있었다. 찬성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아름다운 꽃들을 무심히 지나쳐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문 앞에서 정원의 핀 꽃들보다 훨씬 아리따운 아내 박춘하와 마주쳤다. 찬성은 음력 5월 10일에 춘하와 결혼하였다. 그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의 검은 눈은 웃는 듯했고 머리털은 검디검어 윤이 반지르르했으며 입술은 빨갛고 뺨에는 보조개가 패어 있었다. 그녀는 평양에서 가져온 얇은 비단으로 만든 한복에 분홍색 명절 마고자를 입고 있었다. 찬성은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그녀의 조용하고 절제된 모습이 좋았다. 찬성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다가 문득 춘하가 외출복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춘하에게 물었다. 어디 가는 거요? 춘하는 웃으면서 지금 무당춤을 구경하러 가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찬성에게는 아내의 말이 마치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이 실증났어요. 라고 투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찬성은 다소 권위적이면서 점잖게 아내에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신경이 좀 쓰이는구려.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님께서 무당을 싫어하시지 않소?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니 당신도 가지 마시오. 그러자 춘하가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영복이에게 들러서 같이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찬성은 단호했다. 안 돼요. 당신은 그곳에 가서는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말하지 마시오. 그러다 춘의 얼굴이 화가 나서 상기되더니 이내 검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냥 돌마루에서 조그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거기에 간다고 해서 해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지금 여기에 아버님께서 계셨다면 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갈 거예요. 찬성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밝았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자줏빛으로 변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찬성은 춘하의 어깨를 붙잡고는 갑자기 방 안으로 밀쳐버렸다. 춘하는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졌다. 그러나 곧바로 일어나 화가 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나쁜 사람,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당신 미워요. 나를 가게 내버려둬요. 춘하는 찬성을 미치면서 나가려고 시도했고 찬성은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 춘하를 방으로 밀어넣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찬성은 마룻바닥에서 조그만 다리미용 쇠 막대기를 꺼내들고는 그녀를 난폭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점 분노로 달아올라 그만 그녀의 머리를 후려치고 말았다. 그녀의 관자놀이에 상처가 깊이 배었다. 춘하는 마룻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상처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흘러나와 마루를 적시고 있었다.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달려왔다. 찬성은 어지러워 비틀거리다가 벽에 기대섰다. 사람들에게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찬성의 눈에는 자신이 때려서 생긴 상처에서 흐른 피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 방 밖으로 나왔다. 온통 혼란스럽게만 하던 그는 아이고 죽었소, 아이고 죽었소 하는 울음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점점 어렴풋이 깨달았다. 깜깜하고 막막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어떤 손이 교수형 올가미처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갑작스런 공포감에 그는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절벽을 따라 난 강길을 지나
소나무 숲으로 들어간 찬성은 고기를 떨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벌벌 떨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울었다. 그렇게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어린아이같이 흐느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아, 불쌍한 소년이요. 찬성의 마음은 온통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15 어린 나이에 그것도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2시간 후 울다 지쳐 잠이 든 찬성은 사람들의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이미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찬성은 나무 틈새로 등불을 든 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찬성을 찾고 있었다. 찬성은 그들이 말한 소리를 들었다. 맞아. 그 여자가 죽었대. 순사가 곧 이리로 올 거라네. 찬성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들은 찬성을 평양으로 끌고 가 고문을 하다가 결국 도성 밖에서 목매달아 죽일 것이다.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찬성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곧장 일어나 산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도망쳤다. 어두워서 수없이 넘어졌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쉬지 않고 달린 끝에 고향의 태평도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망칠 수 있었다. 찬성은 날이 밝아 환한 낮에는 숲을 속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도망 나온 첫날 밤처럼 둘째 날 밤에도 계속 걸어 가까스로 평양과 개천 지역 사이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다. 찬성은 엄청나게 몰려오는 피로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작은 여인숙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여인숙의 안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만 마루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는 잠깐 일어나 음식을 먹고는 이내 다시 쓰러져 잠을 잤다. 때때로 잠결에 괴로운 신음을 내뱉기도 하였다. 안주인은 그의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는 굳이 찬성을 깨우려 들거나 캐묻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